우리나라가 금광이 개발되면서 조지 테일러라는 광산업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아들이에요. 엘버트 테일러라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광산업하고 유통업을 하는데 인도에 여행을 갔다가 메리 테일러라는 뮤지컬 배우를 만나요. 메리 테일러랑 결혼을 해요. 테일러가 한국에서 광산업을 하면서 한국이 너무 좋은 거야. 한국의 풍광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메리 테일러랑 결혼하면서 언덕 위에다가 신혼집을 지은 게 딜쿠샤입니다. 이분이 광산업을 하면서 UPI 아시아 특파원 일을 겸직을 합니다. 3.1운동 직전에 세브란스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메리 테일러가 아들을 출산한 침대 밑에 간호사들이 밤에 몰래 와서 종이 뭉치를 숨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아들을 보러 왔는데 메리가 남편에게 간호사들이 내 침대 밑에 이상한 종이 뭉치를 넣고 갔다 얘기해요. 그걸 꺼내보니까 독립선언서예요. 독립선언서가 그때 세브란스 병원 지하 인쇄실에서 은밀하게 인쇄되는데 일본 경찰을 피해서 서양인 여자 침대 밑에 숨겼던 거예요. 이거를 테일러가 발견을 하고는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가서 바로 번역을 해서 일본으로 가는 동생 구두 밑에 기사와 독립선언문을 숨겨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최초로 3.1운동을 세계에 타전했던 분입니다. 3.1운동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죠. 조선인들을 사랑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암리 사건 이런 거를 언더우드나 스코필드 선교사들과 함께 취재를 하러 가서 몰래 현장을 찍어가지고 세계에 알리고 총독부에 항의하고 막 그러거든요. 결국은 일제 말기에 탄압을 받고 감시받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이분이 살았던 집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됩니다. 피난 왔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집에 살면서 다세대 주택이 돼요. 불과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서울시가 보상 조치해서 다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미국에 가 있는 테일러 후손이 부모님의 한국 생활 당시 유품들을 대거 한국에 기증을 하면서 당시 테일러가 살던 모습을 복원을 했습니다. 바로 이 40터널 위쪽에 보면은 난감리교 선교사들이 살았던 주택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이회영 기념관이 돼 있습니다. 이분이 이회영입니다. 6형제인데 이분들이 야 우리 나라 망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우리 재산 다 정리하고 만주로 가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지금 환율로 100억에 달하는 재산을 정리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 형제들이 다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이해영은 잡혀서 고문당하다 죽고 나머지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해방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이시영 한 분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통령을 하죠. 6.25 전쟁 때 국민방위군 사건 때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하는데 그래서 안에 이제 이해영 기념관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게 이것도 독일 개통의 선교사가 살려고 지었는데 나중에 30년대 중후반부터 1941년 홍남파가 별세할 때까지 여기 홍남파가 살았다고. 홍남파 가옥 보고 쭉 성곽길 따라 내려오면은 서울시 교육청을 지나서 도림은 박물관 마을이라는 게 나오고 스코필드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테일러 기자가 목격했던 3.1운동 당시의 모습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3.1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유일하게 알았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직전에 사진기와 필름을 준비하고 3.1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고 제암리 사건, 수천리 사건 때 그걸 테일러 기자와 언더우드 노블과 함께 자주 방문하면서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타전하고 총독부에 항의했던 도림문 박물관 마을 도림문 자리 바로 옆에 그 유한양행 사옥이 있었는데요. 이 유한양행을 창업하고 제일 처음 만든 제품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전 재산을 후손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아주 기독교 기업인의 아주 표상으로서 우리가 또 유일한을 또 여기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림문 박물관 마을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강북 삼성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교장이라고 하는 건물이 병원 군내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금광 개발을 해서 돈 많이 벌었던 최창학이라는 사람의 별장이었는데 이 최창학이 일제 말기에 이제 친일 부역을 했는데 해방이 갑자기 되니까 김구 선생이 귀국을 하니까 김구 선생한테 이제 줄을 대려고 제 집을 받으십시오. 이 집을 기탁을 받아요. 개국하시고 안도에 의해서 서거하시기 직전까지 여기서 거주를 하시고 여기 김구 선생이 저격당할 때 총알 자국이 이 창문에 재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딜쿠샤에서부터 경교장에 이르는 이 구간이 굉장히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역사의 현장으로서 특히 또 아름다운 근대 건축물들이 많은 역사 공간이니까요. 이번 가을을 맞아서 이 도림문 성곽길 따르는 역사 순례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도 걸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로 답사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의 돈의문 성곽길 코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따뜻한 가을 햇살과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서울 성곽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코스예요. 서대문역 3번 출구에서 종로 05번 버스를 타시면 한국사회과학 자료원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내려가도 되고요. 국립문에서 걸어서 올라가셔도 됩니다. 사직터널 올라가는 언덕 위에 딜쿠샤라고 하는 옛날 집이 하나 있어요. 딜쿠샤, 기쁜 행복한 마음 뭐 이런 뜻이랍니다. 출발점은 어디냐면 여기가 사직터널이거든요. 여기에 딜쿠샤가 있어요. 여기가 원래 옛날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의 행주 대첩을 이끌었던 문율 장군 집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 사직터널 위로 해서 여기 사직터널 언덕 위에 있는 난간리교 선교사 숙소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코스예요. 이 딜쿠샤라고 하는 집의 주인은 우리나라가 운산 금광이 개발되면서 조지 테일러라는 광산업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아들이에요. 엘버트 테일러라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광산업을 하고 유통업을 하는데 인도로 여행을 갔다가 메리 테일러라는 예쁜 여성 뮤지컬 배우를 만나요. 메리 테일러랑 결혼을 해요. 이 테일러가 한국에서 광산업을 하면서 한국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도 좋고 음식도 좋고 한국의 이 그 풍광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같이 우리 살자. 그래서 이 메리 테일러랑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이 언덕 위에다가 신혼집을 지은 게 바로 딜쿠샤. 동네가 행촌동이라 그러거든요. 여기가 권율 장군 집자리인데 여기 보면은 500년 가까이 된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권율 장군이 심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은행나무 마을이라고 해서 행촌동이에요. 종로구 행촌동인데 권율 장군이 살았던 이 땅에 이 집이 지어집니다. 이건 반대쪽에서 찍은 건데 여기 은행나무 보이시죠? 은행나무 측면에서 찍은 사진. 수령이 450년 가까이 된 나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이분이 광산업을 하면서 UPI 아시아특파원 일을 겸직을 합니다. 유통업도 하셨고 다양한 사업가에 언론인도 같이 겸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내와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1919년 2월 말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들을 세브란스에서 낳는데 이 3.1운동 직전에 이 메리 테일러가 아들을 출산한 그 침대 밑에 간호사들이 밤에 몰려와서 침대 밑에 종이 뭉치를 숨기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아들을 보러 왔는데 메리가 남편에게 그 간호사들이 내 침대 밑에 이상한 종이 뭉치를 넣고 갔다. 딱 그걸 꺼내보니까 독립선언서예요. 독립선언서가 그때 세브란스 병원 지하 인쇄실에서 은밀하게 인쇄되는데 일본 경찰을 피해서 서양인 여자 침대 밑에 숨겼던 거예요. 이거를 이 테일러가 발견을 하고는 아들을 보러 왔다가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가서 바로 독립선언문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일본으로 간 동생 구두 밑에 기사와 독립선언서를 숨겨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 3.1 독립선언 운동을 세계에 타전했던 분입니다. 3.1 운동을 보면서 같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죠. 이 조선인들을 사랑했고 1919년 2월 28일 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3.1 운동 직전에. 그랬던 분인데 이 세브란스 병원에 부인이 있으면서 이 세브란스 병원 앞으로 그 3.1 운동 행렬이 만세시하는 거를 또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행진하는 걸 다 보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암리 사건 이런 거를 언더우드나 노블 선교사들과 함께 스코필드 선교사와 함께 취재를 하러 가서 원래 제암리 학살 현장을 막 찍어가지고 세계에 알리고 뉴스로 타전하고 총독부에 항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제 말기에 탄압을 받고 감시받다가 추방이 됩니다. 사업을 다 접고 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살았던 집이 한국전쟁 거치면서 이렇게 됩니다. 피난 왔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집을 차지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이 돼요. 불과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이거 다 보상 조치해서 다 내보내고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하고 또 미국에 가 있는 브루스 테일러 그 후손이 부모님의 한국 생활 당시의 유품들을 대거 한국에 기증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살 때 이 머릿돌입니다. 1923년에 이 지편의 말씀이 또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장이 돼가지고 그 내부에 당시 테일러가 살던 당시의 모습을 복원을 해놨습니다. 광산업자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아름답게 내부도 꾸며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나중에 미국에 추방된 이후에 남편이 여의고 호박 목걸이라는 자서전을 쓰거든요.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 딜쿠샤에서의 생활이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이 딜쿠샤가 지금 무료로 개방이 돼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그 유품들이 많이 전시돼 있는데 일제가 강제로 추방하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추방에 응하지 않았는데 언더우드와 더불어서 이 테일러도
강급을 하거든요. 이때 테일러가 감금됐던 곳이 어디냐면 감리교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방송국 학부사 건물 있잖아요. 외국인들로 모아놓고 이제 강제 수용하고 있다. 부산항을 통해서 강제 추방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테일러 기자가 옛날에 서울을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옛날 행촌동의 마을 풍경이에요. 요쯤이 사시터널이고요. 여기 보이는 게 배화여학교. 여기가 딜쿠셔입니다. 지금 요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위에 언덕에서 찍은 사진. 아무튼 여기에서부터 답사를 시작하는 게 독립문이 요 밑에 있는데 쭉 올라가서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데 바로 이 사시터널 위쪽에 보면은 난감리교 선교사들이 살았던 주택들이 있었어요. 원래 난감리교 선교사들이 1895년에 한국 선교를 개시하는데 지금의 한국은행 자리 남대문에 그쪽에 처음 기지를 만들었다가 그쪽이 너무 협소하니까 이제 거기를 정리하고 지금의 사식동 언덕에 난감리교 선교사들이 집을 짓고 이제 한국의 선교 기지를 바로 이 사식동에다가 마련했는데 이때 지어진 건물이 총 4채였는데 2채는 한국전쟁 때 훼손이 됐고요. 2채가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가 민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한동안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담장 너머로 이렇게 들여다봤었는데 최근에 이 공간이 새로운 박물관, 기념관으로 조성이 되면서 새 단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한가위 명절 마치고 들어가서 찍은 건데 여기가 지금 이회영 기념관이 돼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은 조선시대 때 재상을 지냈던 이양복의 후손이죠. 서울 시내에 있는 선교사 외국인 주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으로 추정이 됩니다. 석조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채가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여기 살았는데 일본인들이 살다가 해방이 되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여기 적산으로 분류를 해서 미군 켈로 부대라고요. 그 특전 부대가 여기 주도를 했대요. 한국전쟁 이후에는 여기가 다시 민간의 소유권이 넘어와서 민간인이 보유를 하다가 서울시가 이걸 다시금 소유를 해서 현재 최근에 남산에 이혜영 기념관이 있었는데 남산의 곤돌라 건설 계획에 그 이혜영 기념관 부지가 편입이 돼가지고 이혜영 기념관이 내적 힘을 당한 거예요. 이혜영 그 육형제들이 원래 명동에 살았잖아요. 지금의 서울 YMC가 있는 그쪽에 큰 저택들을 가지고 형제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혜영 기념관을 그래서 명동 인근의 남산 자락에다가 만들었었는데 최근 곤돌라 건설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대안부지를 찾다가 바로 여기가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안에 이제 이혜영 기념관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게 여기 사직동 요 언덕이 권율 장군 집이라 그랬죠. 딜쿠샤가 이양복이 권율의 사이였어요. 그래서 권율 장군이 자신의 별채가 있는 사직동과 피룬동 일대 땅을 내줘가지고 너 여기 살아라 해가지고 피룬동에 삽니다. 그게 지금 배화여자대학교 자리인데 거기 이양복이 살았어요. 그래서 배화여자고등학교 언덕 뒤에 암벽이 있는데 거기 필온대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이양복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나중에 이양복이 살았던 이 그 사십동 언덕에 난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양복의 후손인 이혜영이 상동교회를 다니면서 민족운동가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상동청년학원 학감이 되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자 재산을 다 정리하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하다가 일제에 잡혀서 고문 끝에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할아버지가 옛날에 살았던 이 필운동과 이 사십동 언덕으로 이혜영 기념관이 오게 된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분이 이혜영입니다. 육형제인데 이분들이 야 우리 나라 망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재산 다 정리하고 만주로 가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지금 환율로 100억에 달하는 재산을 정리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 형제들이 다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이혜영은 잡혀서 고문당하다 죽고 나머지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해방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이시영 한 분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통령을 하죠. 6.25 전쟁 때 국민방위군 사건 때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하는데 아주 훌륭한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가, 형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망국이 된 직후에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가 만주로 가자 이렇게 뜻을 모으는 상상도. 이게 오늘 모습이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거의 화보 수준의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가 최근까지도 수십 년간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되던 곳인데 이제 얼마 전에 이혜영 기념관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곳에 이혜영과 그 형제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됐으니까 이분이 그 이혜영 기념관 소장입니다. 이혜영이 감리교에서 상동교회를 출석하면서 상동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민족운동을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공간은 감리교 선교사들의 집이었다. 여러분들이 여길 꼭 이렇게 오신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진짜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혜영이 쓴 친필 편지들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라요. 바로 밑에 이제 구세군 영천교회라고 또 있고요. 바로 옆에 여기 그 6.25 전쟁 때 율곡 후손들이 여기에다가 율곡 유패를 모시고 사당을 지었다고 해서 문성묘라는 사당이 있었다고 해서 그 비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세군이 이제 예배당 지으면서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만 비석으로 남아 있고, 요 이혜영 기념관에서 내려오면 바로 있어요. 그리고 베델 기자의 집도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홍남파 가옥 뒤에 보면은 이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하고 정론 저널리즘을 폈던 베델의 집터가 홍남파 가옥 바로 위에 있고요. 홍남파가 살았던 집도 바로 이 구세군 영천교회에서 조금만 더 오면은 있습니다. 이것도 독일 개통의 선교사가 살려고 지었는데 나중에 30년대 중후반부터 1941년 홍남파가 별세할 때까지 여기 홍남파가 살았다고, 뽕소나라든가 뭐 고향의 뭐 다양한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만들었죠. 나중에 일제 말기에 수양 동무회 사건 때 이 홍남파도 잡혀가가지고 결국 그 전향 동의의향서를 쓰고 회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홍남파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밑에서 뽕숭아야 내 모양이. 홍남파 가옥 바로 위에 베델 집터가 있고요. 비석이 있습니다. 홍남파 가옥 보고 쭉 성곽길 따라 내려오면은 서울시 교육청을 지나서 돈위문 박물관 마을이라는 게 나옵니다. 옛날 그 서대문 돈위문 안쪽에 있던 세문안 동이라고 옛날 동네를 박물관 마을로 만들었어요. 아지우가 있는 그 마을이 지금 박물관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지우 건물은 돈위문 역사 박물관이 되어 있고요. 그 아지우 건물 바로 아래에 스코필드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테일러 기자가 목격했던 3.1운동 당시의 모습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3.1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유일하게 알았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때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이갑성이라는 직원이 스코필드만큼은 신뢰를 해서 우리가 며칠 후에 3.1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스코필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1운동 직전에 사진기와 필름을 준비하고 3.1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고, 제암리 사건, 수천리 사건 때 그걸 테일러 기자와 언더우드 노블과 함께 자주 방문하면서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타전하고 총독부에 항의했던 우리 민족의 아주 선한 벗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코필드인데 우리 한국식 이름을 뭘로 짓냐면 석코필이라고 줘요. 돌석자에 호랑이 고자에다가 돌필자인데 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했느냐. 돌과 같이 굳은 의지로 강자에겐 호랑이같이 준엄하게 대하고 약자들에겐 비둘기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돕겠다. 해방이 되고 정부 수립된 이후에 독립유공자로 최초로 서원된 외국인입니다. 지금 현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3.1운동 당시 군중을 쫓아가 다녔던 이 서대문 대로 옆에 박물관 마을이 생기니까 여기에 스코필드 기념사업회 요청으로 스코필드 기념관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위문 박물관 마을 안에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는데 쭉 내려오시다가 홍남파 가옥 보고 내려와서 이 스코필드 기념관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스코필드가 당시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을 촬영하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러 그린 거예요. 이건 제암리 교회 앞에 만들어 있는 스코필드 동상. 이렇게 스코필드가 직접 찍은 제암리 학살 현장의 사진이에요. 일제 관원이 경계하는 모습을 찍은 유명한 사진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돈위문 박물관 마을 안에 뭐가 있냐면 유한양행 1920년대 지어진 신문로 사옥이 있습니다. 유일한 선생은 나라가 망한 직후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때 박용만 선생이 설립했던 네브라스카의 한인 소년병 학교에 첫 번 학생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 군사 교육을 받고 민족의식과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한양행을 창업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버드나무 상징을 서재필 박사의 딸이 직접 목각으로 디자인해서 작품을 기증을 해줘요. 지금은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억압받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하고 이 버드나무 잎처럼 번창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유한양행 상징으로 이게 버드나무 잎이 삼게 되죠. 근데 바로 이 돈위문 박물관 마을 돈위문 자리 바로 옆에 그 유한양행 사옥이 있었는데요. 이 유한양행을 창업하고 제일 처음 만든 제품이 뭔지 아세요? 안티프라민. 한국 사람들이 그 의료적으로 보건적으로 제대로 못 보니까 외상이 있을 때 간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비약으로 안티프라민을
보급을 했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건물 안에 있었던 원래 옛날 그 유한양행 사업 건물이 도내문 박물관 마을 안에 이렇게 공원이 돼 있고요. 이렇게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후손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아주 사회 환원하고 기부하고 또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아주 기독교 기업인의 아주 표상으로서 우리가 또 유일한을 또 여기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서재필 딸이 보내줬던 유한양의 로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내문 박물관 마을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강북 삼성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교장이라고 하는 건물이 그 병원 군내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금관 개발을 해서 돈 많이 벌었던 최창학이라는 사람의 별장이었는데 엄청난 건물입니다. 이 대지가 엄청 넓어요. 주변의 건물 뒤로도 정원이 엄청. 이 최창학이 일제 말기에 이제 친일 부역을 했는데 해방이 갑자기 되니까 김구 선생이 귀국을 하니까 김구 선생한테 이제 줄을 대려고 제 집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 활동을 이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제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하면서 이 집을 기탁을 받아요. 개국하시고 안도희에 의해서 서거하시기 직전까지 여기서 거주를 하시고 그리고 안도희에게 저격을 당해서 서거하실 때 바로 요 2층의 서측방에서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안도희가 총을 쏘고 그 총알이 김구 선생의 얼굴을 관통해서 창문을 뚫고 나오는데 두 발의 총알이 이 창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창문으로 유리창을 깨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경교장 건물에 가면은 지금 이 강북 삼성병원 내에 있거든요. 여기 김구 선생이 저격당할 때 총알 자국이 이 창문에 재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교장이라는 이 시설은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에 서거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독립 운동을 전개했던 그리고 남북 통일 정권 수립을 위한 마지막 고군분투를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철거 위기에 몰렸었어요. 역사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철거를 면하고 지금 강북 삼성병원 내에 존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모든 공간이 과거 경교장의 김구 선생의 집무실 모습이 재현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는 김구 선생의 일생과 임시정부 독립운동 관련 전시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림은 딜쿠샤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요 뒤에 보이는 게 유한양님 건물이에요. 뒤에 경교장 뒤로 여기가 도림은 박물관 마을이거든요. 이렇게 딜쿠샤에서부터 경교장에 이르는 이 구간이 굉장히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역사의 현장으로서 특히 또 아름다운 근대 건축물들이 많은 역사 공간이니까요. 이번 가을을 맞아서 이 도림은 성곽길 따르는 역사 순례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도 걸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전체 거리가 2km 정도 쭉 걸으면 1시간 정도 거리인데 관람도 하고 휴식도 하고 하면 3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딜쿠샤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직터널 위로 해서 여기가 이혜영 기념관 난감리교 선교사 숙소터입니다. 여기를 보시고 또 내려와서 여기 웅남파 가옥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베델 기자 베델의 집터가 여기 있고요. 요 성곽길 따라 쭉 내려오고 여기가 박물관 마을이고 여기가 경교장. 그래서 쭉 이쪽에서부터 쭉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여기 사직동 난감리교 선교사 숙소 올라가는 길만 살짝 오르막길이. 여기 주차는 어려우니까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독립문역에서 내리셔서 독립문 앞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독립문 3번 출구 앞에 행촌의원 앞에서 말버스 종로 공모번 버스를 타시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서 내려가시면 빌라가 있는데 빌라 사이로 쪽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기 사회과학도서관에서 빌라가 있는 쪽으로 가시면은 그 텃밭도 있고 서울 성곽이 같이 있는 빌라 정원이 있거든요. 빌라와 빌라 사이로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바로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그 은행나무 사이로 쪽문으로 나가시면 딜쿠샤가 바로 보입니다.